우리 노란색 얘기한 그 안전 있잖아요. 네. 안전이 물건이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전이 인권이고 물건이 안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전이 인권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인권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위험들 때문이거든요. 불평등이라든가 불평등이.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일체의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게 인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안전은 인권이고 인권은 안전인데 그 안전이 위협을 받는 현장 중에 이제 공장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산재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전공이 이 집회증인데 집회가 산재에 관련돼 있거든요. 노동연구원에 박사를 쓸 때 산업안전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페이퍼도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민주노총의 안전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만났더니 그 안산에 거기 공장지대가 있잖아요. 공장지대가 있는데 독일의 회사가 들어왔는데 독일의 회사 사장이 오더니 다 그 문짝을 다시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외국인한 게 문짝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당겨서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에서 바깥으로 여는 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 독일 사장이 시차를 넣어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재가 났었을 때 팍 차고 나가요. 화재가 났을 때 그래서 그게 한 1억인가 들어가고 다 다시 고쳤대요. 그래서 이제 노조 위원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제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노조위원장과 회사 안전담당 과장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산재 처리 안 하는 비율, 공상 처리하는 비율에서 양쪽이 거의 80%. 10건이 일어나면 8건 그냥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공상 처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예전에 저기 마중동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제가 그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노동자가 다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관리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작업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일반복으로 갈아입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공산처리.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왜 거기에 동의해요? 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산재든 뭐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받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재로 인정받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책임을 네 가지로 체크를 하거든요. 산업안전관리공단이거든. 왜 그걸 네 가지로 체크하냐면 회사가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산재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회사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제 산재를 뭐로 하냐면 내 과실이다.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의 그 기계라든가 구조 때문에 문제다.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제 산재 처리한 걸 보면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그 보름만 보게 되면 해답이 뭐라고 했어요. 산업안전교육 강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높여지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건환 선생님 얘기한 그 안전의 문제는 공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가 도처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위험에 맞서 사는 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이 인권의 문제다.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원태 선생님 얘기하신 거 근로계약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써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홍숙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은 없어요. 지금은 모르는 청소년은 없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막상 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쓰려고 하는 순간 취업이 안 되는 일이고 알바 자리를 얻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뭐냐면 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되어 있는데 쓰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쓰지 못했었을 때 쓰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것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알면서도 오히려 못한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자각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권력을 줘야 된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단결권 단체에서 그 단체 행동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역과 연계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권리는 권력이 있을 때 살아 숨쉰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아니냐는 거고요. 홍숙희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많아요. 어떤 제품들이 많냐면 아이들이 권리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나보다 너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었을 때 자기가 조금 더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보다 몰랐었을 때 아무것도 안 관철하는 것보다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알아서 자기의 그래도 이권을 좀 더 챙기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 침해들을 당하는 것보다.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좀 기기다가 선생님 태권도 4단인데 맞아보니 저기 어금니에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더 맞을 줄 알고 이제 내려왔더니 집에 가서 반성하고 와.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 선생님. 근데 그런 걸 알았었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선생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정책들은. 그 부작용이 있는 것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권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기 이권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몇 명의 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걸 보고 사회복지의 방향이나 지향이나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비본질이 본질을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홍숙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 속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촉법선언의 그 행위는 누군가의 굉장히 인권적인 침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최소한도 인간적인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촉법선언은 인권을 이용해서 인권의 정신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친구를 가르치고 또 새로운 그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 문제인 거지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면 인권의 1조가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파시스트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라든가 세계 인권선언을 보게 되면 아니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권을 이권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그 인권의 근본적인 것들로부터 계도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 조혜숙 선생님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워라 이런 얘기를 복지에서 개별 장애인, 노인, 개별적인 대상에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려고 해야 된다. 상처가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랑 맞아떨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말이 어긋나면 너 몇 살이야? 몇 살? 너 몇 살인데 이러면 이제 문제는 적었는데 뭐 이제 기본질적인 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좀 아까 그런 그 홍숙 선생님 얘기한 것들도 좀 자칫 잘못하면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가. 그 다음에 우리 신미숙 선생님 이거는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손을 50cm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나와요. 근데 오늘 50cm를 불러먹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것은 50cm 되는데 불과 학교 온 지 한 달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에 근데 약간 목표가 서들고 말하는 거다. 네,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정말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 정신이 원래 강의한 다음에 토론을 하거든요. 보통 모임에 가면 우리는 토론한 다음에 강의를 하고 토론이 이만큼 해놓고 저한테 강의 이만큼 하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세미나 정신 있던 누구에게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면 잡초도 뽑지 말란 말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칙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그 인간만이 생명이 아니라 동물들도 생명이고 풀도 생명이더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가졌을 때 풀과 동물들은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편의적으로 넌 잡초야 그리고 제초제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은 완전히 고기 육동머리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에게는 공장식 축사를 해서 막 죽였단 말이에요. 15년을 살아가는 돼지를 6개월 되면 다 컸다고 해서 그때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고민하는 생명에까지예요. 훨씬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원칙은 되게 실용적이기도 해요. 왜 실용적이냐면 이 원칙을 안 지키고 나서 봤더니 그걸 막 잡았더니 이제 동물들은 광우병이라든가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부분 이제 이 자연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박쥐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같은 거 인간에게 필요한 풀이라고 하면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잡초로 기후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원칙의 문제, 철학의 문제고 그다음에 유연한 실천들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여갖고 이제 합의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칙부터 잡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자연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공격도 있었을 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인간도 공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뭐 풀을 뽑으셔도 된다 이제는 이제 한번 뽑을 때 한번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이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은 스토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야.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동물이야. 어떤 사람은 뭐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면 너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동물들한테 사자한테 너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토끼를 너무 많이 잡아먹지 말고 그런 것을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절대 못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합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실천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사회학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생각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폭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천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그게 인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다. 주체성을 잃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아니게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인간의 주체성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빵이거든요. 그리고 빵을 얻을 때 품위 있게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장미거든요. 너가 빵이 해결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삶은 뭔지 아니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아까 이제 그 손을 든다는 거 50cm 든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그 빵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걸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했을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고 그래서 빵과 장미를 필요한 존재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자기 목소리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됐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게 권리가 되지 않고 능력이라든가 업적으로 가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업자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권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업적과 기여와 상관없이 지위만으로 인간이라든지 시민이라는 지위만으로 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인간은 좀 어떻게 되냐? 권리가 저렇게 알고 빵과 장미의 권리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 걸 알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 권리를 실현한 연대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정의 공동체, 연대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인권은 뭐냐? 인권은 이것이 보장됐을 때 그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인권에 대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가지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이제 프레일이 얘기는 현실은 우리가 부당한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부당한 질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에게 무슨 말을 해봐 그러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50cm 되는데 우리 애들은 찍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이 가부장제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어떤 구조적인 폭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공포를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묵의 문화가 생겨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유의 공포도 느끼고 침묵도 문화도 생기고 나는 내 목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만만한 사람한테 하품을 해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때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묻지마 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의 나이 오래 지나면 제재의 아빠가 와서 홧기를 그 제재를 때려요. 제재하는 거죠. 제재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제재하자면 아이한테 잘해요. 왜 잘하나 했더니 그때 취업이 된 거예요. 회사에 실직해서 쓰던 집에서 아이 때렸고 취업을 하니까 애한테 한없이 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평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매를 맞은 건가요? 이 부당한 질서들 속에서 대공황이라든가 그런 부당한 질서 속에 있는데 어떤 수평적 폭력이고 이게 비인간화되어 있다. 이거 비인간화되고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애를 때리고 때리는 아빠에 대해서 대드는 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부당한 질서, 비인간화된 현실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만든 스토리를 이제 이론화시키는 거고요.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포장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 인간이 인간이 가장 우호적인 관계가 천륜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관계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천륜은 가능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고 상주한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자기 돈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자. 큰아들이 아버지 이거 너무 부담한데 난 아버지 좀 지켰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먹여는 주고 재원을 주고 입혀는 주고 병원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가족이잖니. 이게 무조건적으로 가족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먹여는 주고 재원을 주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은 또 아버지도 무덤까지 책임지잖아요. 서로가 요란한 무덤 서로 책임지고 그리고 저 아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족의 의무이기도 하고 가족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천륜인데 그 천륜을 이제 어디로 적용하냐면 이웃집의 아이한테도 천륜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적용하냐면 걔도 우리랑 같은 집에 살지 않니 이렇게 국가라는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쟤는 나랑 같은 가족인 국민 아니겠니? 국민은 천륜과 같은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게 시민권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시민권 사상이에요. 시민권 사상 그러니까 얘에게도 국가라는 이 집이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줘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인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아버지는 국가고 얘하고 얘는 형제인 거고요. 형제의 자매인 거고요. 그래서 얘에게 삶에 있어서 리빙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선 적어도 먹여는 주고 적어도 입혀는 주고 적어도 재워는 적어도 병을 치러주는 것은 내셔널 국가가 이제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륜을 국가로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는 거다. 이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집은 시민의 집, 국민의 집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설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협, 이런 녀석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민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왜냐하면 국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권리라고 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시민권 이론인 거거든요. 시민권 이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만든 거고요. 스토리를 만든 거고요.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그 이유 없이 어떤 이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합의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소득 이전을 통해서 최소한의 먹어는 주고 재원도 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 누구라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어떤 나라든지 모르는 사람 돈을 가져갖고 불평등의 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국민국가까지 됐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국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난민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외국인 누구냐면 다문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제 국민은 아닌 거죠. 그럼 얘한테도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기능이 우리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프랑스 대혁명이 여기서 인권선언은 그렇지 우리가 같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지. 지구촌이라는 집에.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얘는 지구촌 시민이니까 세계 시민이야. 그리고 얘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권리 인권을 갖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 이거 인권 사상이에요. 인권 사상은 뭐 호혜 동포, 사회 동포 이런 게 뭐냐면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피부색과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과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구촌에 같은 세계 시민의 인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인권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문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우리 지구촌에 같은 시민이잖아요. 세계 시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겁니다. 다문화 교육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인권이라는 걸 통해 갖고 안전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 권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간만 위험한 게 아니라 동물과 자연도 위험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녀석은 애벌레 경쟁인데 인간도 먹고 동물도 먹고 자연도 먹고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위험이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러면 동물과 자연이 위험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동물과 자연에게도 같은 지구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지구 거주인이고 그리고 종차별주의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생명권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좀 가보자. 이게 아이디얼 타입인 거예요. 아이디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냐 안 믿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토론해보는 거예요. 풀을 뽑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식물은 먹냐? 이렇게 나오면 식물도 안 먹을까? 파 같은 건 안 먹고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방향을 이권으로 잡은 겁니다. 잡아놓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이권을 왔더니 이권은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고 생산, 인간의 목표가 이윤을 통한 생산이 목표인데 생성, 지구를 동물과 자연은 계속 생성하고 있었는데 인간은 계속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생산의 목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체로 하고 생산 주체하는 녹색 개로 생성을 하고 있는 주체들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 속의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의 정치적인 존재로 우리에만 되는 이런 게 방향이 인권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저런 생각을 우화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 생각. 왜 굳이 우화냐 하면 사람들이 우화하니 이게 인권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되게 꼰대스러울 수 있어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 어렵기도 하고 꼰대스러울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인간이 공통의 이 이야기들을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가정에서 가족, 국가적 국민, 지구촌 지민, 세계 지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권은 아까 인권 침해가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까 했었을 때 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인 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권리인 줄 모르는 거고. 그런데 권리의식을 갖추면 인권이 보장될까? 이게 제 질문인 겁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보시면 이제 산업화사 때 이게 권리인 줄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살았고 그 엄청난 그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에 나오고 온통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 사례, 장애 인권 침해 사례, 온통 침해 사례를 하는데 그러면서 원하는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권리의식을 갖게 하자. 그랬더니 아까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한테도 권리의식을 갖게 했는데 과연 얘들이 그렇게 되면은 인권이라는 걸 갖게 됐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소리가 잘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말할 권리, 표현할 권리 있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거예요. 권리 의식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 좀 해. 왜, 할 말 있어? 묵비권 행사해야 찾는 내 생존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해야 되고 뭐 권리를 갖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권리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처럼
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내 기본적인 빵의 위험이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무슨 것을 거부하는 자세요? 나에게 권위주를 가르쳐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파주에서 인문학 강의를 끝나고 6개월 동안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마트 노동자가 그때 이제 세월호가 터졌어요. 저는 6개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참여하시고 마트 노동자가 세월호의 유민 아빠가 문제가 있다. 보험금 때문에 와서 저질환하고 있다고 이제 사장이 얘기했대요. 옛날 같은 양반이 그냥 지나갔어요. 사장이 뭐라는 민둥민둥했는데 이제 무슨 의식이 사람에게 권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인권이 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장의 얘기에 대해서. 딱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참았어.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교수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자꾸 그 양반이 하는 게 자꾸 턱턱 걸린다는 거. 저 이리다가 안 그래도 직접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분노가 생겼더니 교수님이랑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권리의식이 저렇게 벽에 부딪힐 때, 그리고 현실에서 저렇게 냉소 중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아이들도 이제 우리 저 공무원인데 엄마가 얘기해요. 아이한테 자기 알바 간다는데 야, 너 꼭 그런 게 없어서 하더니 애가 확 보는 거예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한가한 소리라고.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저렇게 이제 권리의식이라는 것이 빵의 문제와 권력을 가지지 않을 때, 그 진짜 그림에 떠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예. 막 패스하세요 이제. 나 지는 사람 아니야, 지. 나 말싸움을 했다는 사람이야. 나 아저씨 때문에 좀 나빠지기 싫거든?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기 싫어. 그게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렇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다도 나은 거 같아.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날 그림을 잘못시키는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료를 못 갔던 거. 가난해서.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처럼 가만히 사는 사람 아저씨 진짜 힘들어.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 아저씨 죽어야 되겠어. 빨리 소원이 아저씨 죽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또 아이의 문제일까, 요 부모의 문제일까,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학습한 그 체제의 문제가 그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잘 시킨 거예요? 잘 시킨 게 잘못시킨 거예요. 잘 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독점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 준다는 자선과 시혜로서 줘야 된다. 이게 허구적 반영이거든요. 그래야지 저들은 우리를 존경한다. 근데 쟤들은 왜 저러냐? 지금 못 사냐?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부당한 질서들 속에서는 저렇게 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쟤들에게 너무 많은 걸 베풀면 권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대든다.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권의 침해가 나는데 그 침해는 이렇게 부당한 질서를 놔두고 이런 권력관계를 놔두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빵에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중에 이제 왜 저렇게 빵에 결핍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가장 내가 위험에 빠진 게 생존적 문제거든요. 내 이야기를 했다는 권리라는 내 얘기를 일단 잘리면 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안정적으로 권리로서 제공하는 게 우리가 사회권이거든요. 우리 인권 중에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인데 아까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빵을 권리로서 제공해 주는 거 사회권인데 빵의 결핍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빵은 어떻게 권리로 주어졌었을까 하는 것이 아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빵은 어떻게 권리로 주어졌을까 했을 때 내가 이제 가족의 천륜에서 시민권에서 인권을 갖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주었냐면 그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었던 나라들, 나름대로 사회주의의 실험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훨씬 더 단결하기 시작해요. 조직하기 시작해요. 노조 조직도 높아지고. 왜냐하면 잘리더라도 최소한의 빵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이 결핍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빵을 어떻게 권리적으로 주어질까 했을 때 아까 저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빵은 아까 그런 식의 논리로 주어졌는데 빵은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질 때 그 당사자가 권력을 가져야 돼요. 당사자가 권력을 가질 때 주어지더라. 하늘로부터 절대 뚝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권리와 권력으로 구성된 정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권리의 논리를 만들고 인간이 누구나 다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리를 가지려면 너희들이 시민력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권리와 권력의 이야기로 인권을 이야기해 본 거죠. 그래서 권력은 자각과 조직하는 게 같다. 그래서 빵은 권력을 가질 때 주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아무튼 요게 이제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철륜에서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상당히 권리에 대한 이야기고 권리를 정당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가지더라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아한데 먼저 왜 민달팽이가 주인공인가? 그게 이제 이 문제예요. 왜 민달팽이가 주인공인가 했을 때 민달팽이는 못생기고 느리고 그다음에 집도 절도 없고 집달팽이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이게 성소수자거든요. 암소동체 남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권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면 좋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스토리가 맞아. 권리도 가지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권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알기 위해서 가장 그 주체가 누구냐면 중산층도 아니고 상층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가장 약자의 계층들 가장 자기가 이 사회에서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달팽이가 가장 취약한 존재라는 거야. 이 민달팽이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어떻게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자기 목소리가 되고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빵 얘기를 되고 권력을 갖게 될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민달팽이 같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난민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노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권의 권리와 권력의 주체들은 그렇게 아주 취약한 존재자들이어야 된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인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은 굉장히 당파적인 거거든. 무슨 얘기죠?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
얘들이 그냥 권리로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사회, 그게 가장 인권적인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민달팽이를 키고, 그래서 얘가 기여와 업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게 자기 목숨을 내면서 사는 이상적인 상징물이 바오밥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밥 나무가 이제 민달팽이를 등장시켰다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고마운 존재들이 있어요. 고마운 존재들이 첫 번째가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가 좀 이렇게 큰 나무인 줄 몰랐어요. 그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바오밥 나무가 굉장히 문제적인 나무로 등장하거든요. 너무 자라가지고 소행해서 파괴시키는 나무로 등장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바오밥 나무가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고 물도 엄청나게 갖추고 있고 우기 때 물은 10만 리터가 가던 거기 때서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또 가운데 보면 삥 뚫어갖고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장 역할을 해주고 그런 나무로 상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집달팽이하고 민달팽이하고 둘이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집달팽이한테 민달팽이가 난 너가 부러워 집이 있잖아. 근데 집달팽이가 뭐라래? 난 너가 부러워. 우리 집을 키우느라고 평생 있다가 늑대달팽이한테 잡혀먹게 어디 도망가고 실제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왜 너한테 너가 부러워하냐? 그래서 너가 우리 진화정이야. 집을 없애는 거.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집안 쳐들라고 또 집 키우다가 죽잖아요. 늑대한테 잡히는 늑대하고는 은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묘사하는데 집달팽이가 민달팽이보다 태화종이라는 걸 아는 것이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이 국민의 집, 시민의 집, 공동의 집을 갖고 있는 곤충은 뭐 없을까? 여기 있는데 흰개미 있어요. 흰개미를 발견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이건 너무 좋아했던 건데 흰개미는 이게 바퀴벌레과인데 개미 종류가 아니에요. 바퀴벌레과인데 날개가 달려있고 공동으로 육아도 하고 공동으로 농장도 만들고 공동으로 집도 7m씩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산 집을 공동으로 만드는 거다 하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딱정벌레가 자기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개구리를 잡아먹기. 등에 올라가고 등줄을 딱 끊어놓으면 얘가 움직이면 파고 나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얘가 유충일 때도 먹는데 기어다닐 때도 개미가 이렇게 혀를 채잖아요. 혀를 따져갖고 유충을 채잖아요. 얘가. 그럼 이놈이 혀에 달라붙어 혀 밑에서 파먹어. 그런 딱정벌레가 있어요. 그 영상적으로 보시면 있는데 걔를 발견해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제 상상물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거고 상상한 거다. 제가 좋았던 것은 딱정벌레가 자기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쇳덩구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쇳덩구리한테 갑자기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어요. 쇳덩구리가 얘가 자기 동료가 쇳덩구리를 굴리고 있으면 옆에 같이 굴려준대요. 그래서 얘 나름대로는 상당히 협동의 상징인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굴리는 척하면서 그 다른 쇳덩구리는 한눈을 파서 이거 굴려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브로의 곤충계 보면 파브로 곤충계 제가 이제 읽었거든요. 파브로 곤충계 보니까 쇳덩구리 저 진짜 나쁜 놈이라서 별명이 날강도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아하냐면 얘가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그 녀석이 쇳덩구리 보면서 봐. 내 친구 중에 저렇게 나는 그런 죽음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제가 나쁜 놈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고마웠던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이었던.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민달팽이가 저의 이제 이야기였잖아요. 민달팽이 지향은 뭐였을까? 민달팽이 꿈꿨던 것은 빵을 권리로, 그래서 빵이 이제 사회권이란 말이에요. 사회권이 나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려면 권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권리에 대한 자각이 한국에서 뭐만 가르쳐주냐면 자유권만 가르쳐줘요.
자유권만 가지는데 사실 사회권을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조국 장관이 뭘 들고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 퇴진과 사회권 실효국가를 했잖아요. 사회권이라는 말을 사실은 정의당이 해왔어요. 해왔는데 얘들은 대놓고 사회권이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되게 학문적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렇게 인상을 받을까봐 실질적으로 해왔는데 근데 그걸 딱 대놓고 이제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사회권이라는 용어를 지금 보편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권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보편적 복지국가의 상식적인 용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의당조차도 민노당조차도 얘기를 못 해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회권이라는 빵을 권리로 준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의 문제가 권리로서 내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은 의미는 뭐예요? 내가 창피하지 않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성과 시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민달팽이는 이 사회권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장미를 공동체에 참여를 아까 빵과 장미에 대한 건 거잖아요. 장미를 공동체에 참여를. 그럼 내가 빵을 권리로 알고 저 빵을 내가 얻을 때 어떻게 되면 품위 있게 얻는 건 거예요. 그 공동체 참여를 통해 그 품위 있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참여로 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내가 돌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미든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얘가 민달팽이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문제는 뭐예요? 조국 장관의 문제는 민달팽이들 권력의 주체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의당도 권력의 주체로 세우려고 하진 않아요. 나 같은 엘리트가, 나 같은 명방가가, 나 같은 활동가가 너희들에게 빵을 가져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야, 이거 너희들 권리의 주체야. 너희들 나서야 돼, 주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기꾼을 가지고 교육도 우선하고 의료도 우선하고 가져도 되니까 나도 따르라. 그게 그동안의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은 이슈 파이팅에 기반한 활동가 정신을 보였던 건지, 저들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게 하는 주식화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저들 스스로가 주식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당신들이 권리의 주체는 아까 저 스토리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해하게 하지 않고 이권만 얘기해요. 내가 당사자인 너에게 교육 무상으로 해줄게. 이 사람은 저 사람 우리한테 교육 무상으로 해주는데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뭔가 더 준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달팽이의 지향은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돼서 뭐를 권리로서 당연히 요구하는 건 사회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자 나는 이제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는 사회에 살고 싶고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에 살고 싶고 이런 지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생겼고 징그럽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강의할 때 앞에서 얘기할 때는 부당한 질서 속에 그 자유의 공부와 침묵의 문화 뭐가 있잖아요. 현실은 어떤 이 책의 현실은 이상마을이라는 그 이상마을이 이상한 마을이다 저게. 아이들한 마을이 아니라 이런 부당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파노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암묵적으로 부당하고 초기 마중인데 그 속에서 이 마을에 적응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메리트과 기능력주의거든요. 적응하려고 했고 그리고 민호와 목적이는 그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문화와 서로 친구들끼리 죽이는 수평적 분명이 있었다.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었을 때 민달팽이는 아까 권리를 알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걸 저는 민달팽이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달팽이 정치학인데 민달팽이의 정치학은 다른 말로 하면 서발턴의 정치학 또 다른 말로 하면 억눌린 자의 정치학 그럼 퓨주의 정치학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서발턴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정치 주체가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자기네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억눌린자가 노동자를 이렇게 단일하지가 않아요. 농민도 있고 도시민도 있고 너무 다양한 건가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말로 표현할까 하다가 한 것이 서발트닝. 그게 서발트닝이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발트는 어떤 사람은 그 당대의 그 상층 엘리트에게 억압받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저 개념이 서발트닝입니다. 그래서 스피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는 저 서발턴이라는 사람을 파고 들어왔더니 인도에서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발턴은 저 얘기하면 그람시라든가 마르크스에게는 저 서발턴은 말을 하거든. 그래도 맨 마지막에 교육을 받던 거라도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 사람의 논문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모 할머니가 인도 독립을 하는데 거기에 그 독립단체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암살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암살 영화의 여성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결심을 해요. 근데 자살을 해요. 근데 언제 자살을 하냐면 자기가 생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살해요. 그 이 여성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과업이었고 그걸 안 하자니 죽어야 되는데 바로 자살하는 왜 생리할 때까지 그랬냐면 자기가 임신을 했거나 자기가 어떤 다른 여성적인 젠더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는 이 억압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결백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죽으면 별얘기 다 많을 거 아니고 뭐 이성에게 어땠다든가 임신했다 이런 것을 결백했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아까 스피락이 얘기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서발턴을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되게 비극적인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비극적인 결론을 냈냐고 했더니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스피락이 뭐라냐면 사실은 그 사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는 순간 저 사람들 저 엄청난 억압이라는 것이 다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거. 그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억압이라는 것을 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발턴이라는 그 존재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인권의 정착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이리는 억눌린 자, 억압자, 피업업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억눌린 자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퓨지의 정착은 뭐냐면, 전기가 탁 들어서 가보를 제일 먼저 끊어지는 퓨즈잖아요. 우리가 퓨즈가 끊어졌을 때 엄청나게 공포를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예전에 연구에서 유학할 때, 동양 친구들은 연기나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금방 연기에 쌓이는 엄청나게 울려요. 걔들은 정말 잘 울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저게 등장하지, 그죠? 수방차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방차가 등장하면 걔들이 제일 먼저 뭐냐면 사람을 다 내버려요. 다 내버린다고 조사를 해요. 제가 이제, 어제 연구실 같은 데 있으면 얘들이 노후해가지고 계속 울려요. 우리는 뭘 하냐면 저건 또 오작동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백인들 뭐 이런 유럽 애들은 다 나와. 그런데 그는 이제 수학관이 와서 끄집어내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오는 애들 대부분이 동양 애들이야. 저거 혼자서 이러는데 얘들은 그것이 울릴 때 위험을 감지해요. 진짜 위험해. 이게 퓨즈의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월호가 저렇게 일어났어도 또 우리 이태원이 저렇게 일어났어도 매년 노동자들이 2,000명이 일하다가 산재를 죽어. 노인의 3,500명 가까이가 자살하는 죽어도 우리는 그냥 망한 거야. 이게 퓨즈의 정책이랑 벌써 작동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인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발턴, 억눌린 자, 퓨즈 같은 사람들, 저를 치면 이게 민달팽이죠. 민달팽이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웃성을 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따순 오지랖 공동체 이게 괜찮은가 보이는가 하고 이걸 가지고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호 돌봄의 시민연대의 공동체가 아닐까. 이게 따순 오지랖이 오지랖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대의 의미를 갖는 거죠.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다양한 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상호 돌봄의 시민연대 공동체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달팽이라는 거, 시민이라는 거,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약자나 강자나 서로 돌보고 따순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강자나 약자한테 온정을 베푸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아까 민달팽이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정치 문제가 되고 계급의 문제가 되고 불평의 문제가 되고 인권은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써도 괜찮지 않거나 자기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 질문 있어요. 저거 우리나라 한글 아니에요. 따눈이 사실 따눈. 따순. 교수님이 좀 한국에 모르세요. 그리고 저 봐봐. 이렇게 이제 손을 막 들고 얘기하니까 저런 얘기하면 당신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오지랖 공동체. 저런 기자들이 생기더라도 나도 진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따순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 한칸 따순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냥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런 민달팽이의 정치학의 핵심이 요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고 변화하고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고 변화하고 요 과정이 반복적이어야 된다. 저게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여기 아까 저 마중이 하는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문제의 원인은 아까 조선일보 손녀가 하는 저거는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한테 엄청나게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사회와 권력관계에 겹겹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저렇게 저상하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분노하냐면 그런 부당한 질서에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그러면 이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분노하게 되면 이제 화병이 되거나 아니면 혼자서 분노하게 되면 내분주의가 돼요. 아무리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때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대화하고 그러다 변화시키고 변화됐다고 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질문할 때 이제 문제 제기식 질문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너 돈 얼마 벌어? 나 50만 원인데 너 얼마 벌어? 나 70만 원인데 왜 우리는 넌 70만 원, 50만 원인지 이런 질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임금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왜 여성들의 질문 임금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이제 저 법안의 내용이 뭐야? 왜 이렇게 법조문을 어렵게 썼어? 법조문의 내용을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네. 이해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왜 강자한테 유리하다고 돼 있어? 이 법안은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이런 문제제기식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이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문제제기식 질문. 그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것은 비인간화된 부당한 질서에 분노해요. 이 분노가 아까 우리가 분노가 많으니까 앞에 옆에 있는 짝꿍한테 분노하고 집에 가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왠지 내가 부당한 질서 때문에 실업이라든가 분노가 화가 나 있는데
마침 어떤 놈이 나한테 뒤에서 받았어. 이 자식 잘 걸렸다. 이런 분노가 아니라는 거야. 분노의 대상이. 은혜들은 이런 분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그럼 이제 세상 일주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다죠? 그 다음 질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우정을 이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우정을 만드는 연대하고 조직하고 이런 대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대화의 전체가 기본적으로 질문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비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판이 우리가 윤리가 듬뿍 배어든 비판이라는 이런 얘기를 윤리가 듬뿍 배어야 된다. 그리고 따뜻한 비판이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비판적 거리두기거든. 크리티컬 디스턴스인데 비판적 거리두기는 뭐냐면 나의 이권으로부터 떨어지되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되 공동체에는 긴박돼 있는 이 완전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이익은 떨어지는 내 이익을 떨어지되 공동체로부터 긴박돼 있는 아까 그 아이들이 내 이익에서만 봐. 인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인권의 기본 정신을 얘들은 배워본 적이 없어. 딱 뭐만 배웠냐면 저렇게 하면 내가 이게 돈을 더 받겠는데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없었던 그리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그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뭐냐면 비판적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자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게 내 임금이야. 근데 노동 조건이 그래. 근데 좀 비정규직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꾸 외주화 시켜가지고 저쪽에 이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것을 몫을 가져다 나도 좀 더 얻어주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비판적 거리두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내 인권에만 보게 되면 임금 인상 자체가 인권을 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비판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걱정해서 얘가 나중에 그 과정을 치면서 바뀌어요. 이렇게 초기 과정이와 후기 과정이.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 때 연대학교로 보고 자율권 중심에서 사회권 중심을 깨닫고 공동체의 부담 뉴스를 보니까 미수 아줌마도 이제 바뀌어요. 이 미수 아줌마는 그 김영균 씨 엄마를 이제 패러디하면서 원고가 유치하고 나왔을 때 이 원고를 보냈어요. 이게 당신 얘기인데 사실은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쓴 다음에 저희가 끝나면 책 5권인가 보냈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김영균 재단이라서 한번 내가 책문을 한번 하겠다는 기다리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쁘고 그런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 모성애에서 남대로 이 모성애가 자식이 해야 되는 사회적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절대인의 어머니나 막신군기 어머니 얘기죠. 그 사회의 변화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상, 일상, 상상인데 세력이라는 것은 목욕 클럽인 거 얘기 좀 나오더라. 그렇게 갖고 제가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고 했는데 우정 얘기 간단히 하고 또 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우정 얘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얘기할 때 호의가 있어야 되고 나는 인간한테 너는 나에게 나는 딱지면 너는 내게 너는 인간한테 나는 나에게 너는 딱지면 나는 내게 호의가 있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생긴 죄는 다르냐 못하는 중에 꿈은 다르냐 못하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소상가만 일을 먹을 만큼 시간을 맞추는 데라 그래서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먹고 놀고 자면서 평등하게 대화를 하면서 얘들이 뭐를 지향해야 되는 좋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좋은 공동체가 밥업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밥업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밥업나무를 지키고 이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고 또 하나는 마주가 우정을 위험에 와서 가장 좋은 방법을 했다. 너와 우정을 나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다행히 하지만 우정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렴. 혹시라도 우정이 가했다 어쨌든 친구를 탓하기는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렴. 그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를 보는데 사실 친구의 상황들을 보면 훨씬 그 친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부당한 질서들 속에서 친구들 간의 운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과 학생들은 걱정이 없는 게 다들 서로 시험 문제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가 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상대 평가가 되면 몇 퍼센트가 A가 뛰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 우리 학교는 시험 평가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시스템이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중에 사람들은 요 얘기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목청이가 있거든요. 목청이가 이제 아리오각자인데 친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리오각자인데 친구 목청이가 나중에 왔을 때 너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돌아갔지. 그랬더니 이제 민호가 죽었어요. 민호는 이제 이민호군 그 제주 시숙생을 제가 표현했는데 죽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구용했던 친구 꽃배기를 또 벗어나요. 벗어날 때 편지가 되게 따뜻해요. 따뜻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튼 이 친구가 큰 결단을 해서 가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그런 우정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책이 지난번에는 요거 했죠. 요거 했고 또 다음 시간에 요거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정의책은 정의는 정의에서 정의가 아니라 정의라고 해서 정의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정의를 정의해가는 거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여서 정의를 정의라고 정의한 것에 인간이 대체적으로 합의한 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권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면 인권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는 게 세 번째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권이라는 정의가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공장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노동권 얘기. 이게 네 번째 책을 이거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거 물고기 갖고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인권이라는 정의가 공장에 들어가면 노동권으로 나타나고 국가에 들어가면 뭐라 하죠? 민주주의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얘기했어요. 이게 세 가지로 쓰려고 하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도처에서 그 얘기를 논의해야 되니까 시민축제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 여섯 번째 책은 거기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동물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를 쓴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개입은 한 텀이 끝났고 두 번째 텀 해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쓰게 되면 나중에 부산에 와서 한 6번 한번 해볼까지는 허락해 준다면 이런 하고 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